안 얼었습니까? 이지폴입니다. 참여연대도 포기했다. 보통 한편이라고 생각했던 든든한 우군이 등을 돌리면 이건 뭔가 보통 일이 아니란 신호죠. 그렇죠. 최근 민주당의 입법들을 두고 참여연대마저 위헌적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인 거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이 왜 위헌 양산 정당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분석들은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크게 세 개의 전장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 사법부, 그리고 검찰입니다. 언론, 사법부, 검찰. 네, 이 세 기관을 향한 법안들이 왜 전부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혹시 공통된 어떤 동기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참여연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정보 유통금지법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말만 들으면 사실 반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짜뉴스 맞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허위 정보냐, 이 기준이 정말 지독하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기준의 모호함이요? 네, 사실 비슷한 법안이 2010년에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때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미 전례가 있었군요. 네, 어떤 정보가 허위인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항이 명확해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면 결국 권력자들이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목소리를 그냥 허위 정보라고 딱 규정해서 입을 막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경고였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2010년이랑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AI 딥페이크다, 조직적인 가짜뉴스다 해서 훨씬 심각해졌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더 복잡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분석가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민주당도 이런 비판을 아니까 법안을 수정하긴 했어요. 처음엔 그냥 허위 정보라고 했다가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좀 좁혔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축소해놨더니 다른 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허위 정보랑 조작 정보로 나눠서 둘 다 처벌하자 이렇게 판을 치워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한쪽에선 줄이는 척하면서 다른 쪽에선 오히려 더 넓혀버렸다. 바로 그겁니다. 참여연대가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분노한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와,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결국 허위라는 걸 판단하는 칼자루를 누가 주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언론 관련 법안은 그 모호함 때문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전장, 사법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이것도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이것도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파고들어야 할 건 재판부 이름이 아니고요. 그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누가 어떻게 뽑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판사를 누가 뽑느냐? 네, 최초 법안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같은 행정부 사람이 판사 추천에 관여하게 돼 있었어요. 네.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삼권 분립을 그냥 정면으로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이 판사 쓰세요, 저 판사 쓰세요 하고 사실상 재판부를 세팅하는 거니까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인사권을 그냥 뺏어오겠다 이런 의도로 읽힐 수도 있겠네요. 많은 분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불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도 논란이 커지니까 수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외부 인사는 빼고 법관 대표회의 같은 법원 내부 기구에서 추천하는 걸로 바꿨다고요?
네, 그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하지만 위헌 논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죠? 내부에서 뽑는 거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애초에 특정 사건만 다룰 재판부를 국회가 법률로 딱 지정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비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를 설계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대법원이 이 논란 속에서 선수를 쳐요. 대법원이요? 네, 자체적으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런데 판사는 지금처럼 컴퓨터 무작위 배정으로 공정하게 뽑겠다. 이렇게 발표해버립니다.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하겠다. 근데 민주당은 이걸 꼼수라고 비판했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정성을 위한 가장 객관적인 절차인 무작위 배정이 왜 꼼수가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질문 속에 많은 게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무작위를 없애고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라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검찰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것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지만 헌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시도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건 앞선 두 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헌법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현행 헌법의 설계도 자체가 검찰청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 조문에 검찰청이란 단어가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영장 청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여러 조항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법률만으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헌법엔 있지도 않은 공소청 같은 걸 만드는 건 뭐랄까 집의 기둥은 놔두고 1층 바닥을 통째로 드러내려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비유가 아주 확실하네요.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검찰청이란 이름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니냐. 네, 그런 주장도 많이 있죠. 그건 절차의 문제입니다. 검찰의 기능을 바꾸고 권한을 줄이는 건 법률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기관 자체를 없애는 건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이 분석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능은 다 바꾸더라도 검찰청이라는 이름이라도 남겨둬야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대안까지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언론, 사법부, 검찰. 이 세 기관을 향한 법안들이 신기할 정도로 모두 위헌이라는 똑같은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의 나침반으로 삼았던 키워드, 보복을 가지고 이 모든 현상을 한번 꿰어보겠습니다. 네, 이 분석들이 최종적으로 내놓는 진단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법안들이 순수한 개혁 의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특정 대상에 대한 보복성 입법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보복성 입법. 그리고 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 자체가 위헌성의 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첫째,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 조직에 대한 보복. 둘째,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흔들려는 보복. 그리고 마지막은 언론이겠네요. 맞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보복적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분석들의 주장은 만약 그 수사가 없었다면, 그 판결이 없었다면, 그 보도가 없었다면 지금 이 법안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작점 자체가 보복이라는 헌법이 금지하는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을 고치고 포장해도 그 결과물이 위헌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는 논리죠. 정말 신랄한 분석이네요. 네. 그래서 위헌을 또 다른 위헌으로 덮으려 한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든든한 우군이었던 참여연대마저 등을 돌린 건 이런 시도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허위 정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사법부의 구성, 검찰 조직의 헌법적 근거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위헌 논란에 휩싸였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논란의 근원을 결국 정치적 보복이라는 동기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입법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만드는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네, 오늘 분석은 법안의 동기가 위헌성의 근원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만약 어떤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가짜뉴스 방지나 기관 개혁처럼 아주 좋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동기가 보복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그 법의 정당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결과의 정당성이 과정과 동기의 문제를 덮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